네, 레드캠프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예결위 간사도 맡고 계시고 네. 거기다가 당내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총괄 간사 맡으셨고 또 당박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자문위원장을 맡으셨고 일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네, 일이라는 게 중복되는 일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만은 또 일할 때 또 열심히 해야죠. 너무 네,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네,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죠. 근데 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줄여서 세미준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조직이에요? 네, 세미준 원래요. 예. 이 과거에 97년도부터 이 보수 성향의 정치 지원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한국의 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출범해 와서 쭉 발전해 오다가 2013년 말에 세미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확대 개편해 온 조직이고 저는 2013년 말부터 공직을 물러나고 난 다음에 참여한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그 국민공감이나 그 세미준이나 이걸 아울러서 언론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친윤 세력 공고화 차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렇게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친윤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그다음에 상식과 법이 통하는 이런 법치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분들이 과거부터 이렇게 활동해 오던 조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같고 지향하는 가치가 같으면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당신 100%로 이제 당 대표를 뽑기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전국위원회까지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반발도 좀 상당히 좀 그러니까 거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100% 반영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동의하게 되는데 그동안 몇 차례 우리 당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전당대 참여 비율을 놓고 논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그 과정에서 당심과 또 그다음에 사회의 이 결과가 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었죠. 그럴 때마다 당내 분란이 야기되고 또 그것이 국민들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 대표는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대다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선택의 문제였는데 이 선택의 문제를 놓고 늘 논란이 이렇게 가중된 것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러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쭉 100% 반영으로 계속 쭉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공직 후보의 선출과 그다음 당직의 선출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 후보의 경우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 반대자들까지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은 반대하지 않는 중도층의 이 참여는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후보의 선출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지만 당 대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있습니다. 책임 당원들이요. 이제 이분들이 한 100만 명, 지금은 80만 명인데 아마 선거 때가 되면 한 1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이 100만 명 되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계신데 여론조사 기관이 추출한 한 2,000명의 이런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일반 국민의 정서를 다 대변할 수 있겠는가. 100만 명의 직접 투표가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 하나 죽이자고 10년 된 룰을 변경하냐. 이건 축구하다가 골대 옮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해 당사자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룰이든 본내기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당 대표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당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당원들의 이 표심이 본얘기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 대표에 나오실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말씀에 뭐 이렇게 이 당원들 현재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책임 당원들은 아마 그리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목회장을 뽑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비판을 했던데요, 이분도.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결국은 이제 이 논리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0만 명짜리 친목회는 없습니다. 예. 100만 명 회원 거느린 친목회는 없다. 친목회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이 한 40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당비를 내면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시는 분이 지금은 당비 내신 분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조건에 투표권을 갖는 분은 현재로서는 100만 명이 좀 안 되고요. 아마 연말이 지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친목계 수준으로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이번에 결선 투표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결선 투표자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예. 대표 또 공직선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를 계속 꾸준히 일부에서 주장해 왔는데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이 대표의 정당성 문제, 대표성 문제를 두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주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있어 왔는데 그동안 뭐 이것이 이 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원 투표제로 가면서 이러한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반영을 시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혹자에서는 이걸 가지고 특정 후보들의 난립 때문에 네네. 위에 결선 투표를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 지적도 하고 의심도 하시는데 그게 1,000명이 모여서 하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집단 지성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하나의 고민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그 의원님 대놓고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네네. 지금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도 아마 그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냐면 이른바 친윤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것을 대비한 어떤 카드 아니냐라는 분석이 일단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친윤 후보 단일화라는 말씀 자체도 예. 후보들이 선거에 나갈 때 특히나 이 당내 선거는 늘 생각이 같은 분들끼리 같이 단일화도 이루고 또 합종 연행을 하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단일화를 갖다가 강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다만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심을 잃고 뭐 당원들 추적하시다가 어렵다 생각하면은 포기하고 또 다른 주자를 생각이 비슷한 주자를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 뭐 인위적 단일화처럼 이렇게 표현들 하시니까 좀 듣기가 거북하고요. 예. 또 그것 때문에 과반수 투표를 위해서 결선 투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알겠습니다.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당심 100% 반영 룰로 만든다 하더라도 당원 구성이 상당히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청년 당원이 많이 늘었고 수도권 당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그래서 결선 투표제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에 당비를 내면서 네. 당원이 되신 분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설사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아니고 당원들은 꾸준히 그동안 늘 꾸준히 저도 뭐 우리 당에 들어온 지가 지금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당원들께서 왜 우리 당의 당직을 선출하는데 이 반대당 지지자들까지 들어와서 이 당심을 갖다가 왜곡시키느냐, 당원 중심의 당이 돼야지 하면서 이 당원 전원 투표에 요구를 하시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으셨다. 예, 그런 걸 봐서 아마 우리 당의 증가된 당원들은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5년만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이 제시한 정책, 특히나 이 청년들께는 그동안 이렇게 좀 공정과 상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로잡아주고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시기 위해서 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한 내년 1월 정도까지 좀 판을 보다가 필요하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보도가 되던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언론 보도하신 언론에서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네. 결국은 모든 선거에 나오시는 모든 후보는 결국은 유권자죠. 네. 당원들의 이 표심, 당원들의 표심을 읽고 출마를 하시게 되겠죠. 그렇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 네. 아마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서 아마 중간다리 될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 네. 그 새해 개각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네. 그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개각 필요성은 동의하세요? 지금 예. 왜 그런 보도가 나오는지 이제 아직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분들이 이어지는 정부에서 이 개각이 돼서 들어가도 틀을 잡고 일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정부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도 바뀌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럼 바뀐 정책을 세우고 수립하고 물론 선거 당시부터 당에서 정책을 갖다가 이 수립해 놓은 게 있지만 그것을 정부에 접목을 하고 이걸 추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 됐다고 문제가 없는데 뭐 자꾸 개각설이니 뭐니 흘려서 이 정부가 일하지 못하게끔 또 공직자들 사회를 흔들어 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보면 아예 이제 특정 몇몇 장관 이름까지 딱 찍어가지고 업무 평가가 낮은 어떤 장관들 이번에 교체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단정적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것을 뭐 연말이니까 바꿔야 된다. 또 연초가 되면 새해 바꿔야 된다. 그런 하나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 개각을 하고 하는 예. 또 국민 전환형의 개각 이런 것은 하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겠죠. 일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일을 추진하는데 뭐 이게 문제가 있다든가 한다면 저는 당연히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보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늘 그동안 과거 정부들 보면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개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또한 뭐 또 때가 되면 이 정도 했으니까 또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개각을 했는데 그런 식의 개각은 국민들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의원님의 그런 어떤 그런 견해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 성적이 낮은 장관은 물론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보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잘못이 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나가라, 사고 났으니까 나가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반복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정부가 이제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수립된 지가 이렇게 좀 장관들이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그때그때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또는 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달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책임을 묻는 것과 단순히 이런 언론의 여론에 휩쓸려서 이 국민들께서 잠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네.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교체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 또는 이런 여론에 의해서 장관을 막 계속 경질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재의 손실이다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예결위 넘어서 이제 원내 대표 간 담판 사항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네. 지금 그 예산안 그 담판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지금 난제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요 두 문제만 남아 있다는 보도가 이제 오늘 나오더라고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엊그제만 하더라도 법인세 하나만 가지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네. 이렇게 해결될 것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법인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인세는 이제 결국은 부수 법안의 문제고요. 그렇죠. 예. 예산안 자체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는데 특히 뭐 말씀하신 행안부의 경찰국 문제,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면은 이 정부가 선거 당시에 약속한 공약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청년들 원가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젊은 분들이 내 집 갖기 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청년 원가주택 예산이 있는데 1조 1,3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삭감해놓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치양선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선택할 때 그러한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것이고 네. 일을 할 수 있게끔 야당이 거대 야당이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 가지 부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쉽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해는 안 넘기겠죠. 그래도 설마? 그렇게 하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좀 빨리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전하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지금까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